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 전국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킹메이커가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귀환의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에도 비대위라든지 선거대책위원회에 개입을 했었던 사례들을 본다면은 그냥 본인 한 명만 가가지고 장 하나 맞고 이런 수준은 좀 넘어서는 그런 요구라든지 조건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경선 단계와는 달리 본선에서 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자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장이어야 하며 또 이제 선대위 구성도 거기에 좀 맞춰서 가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할 것이다라고 다 이렇게 좀 예측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했었던 얘기들 캠프라든지 후보 주변에 파리떼가 꼬여 있다라든지 예. 이런 발언들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당연히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할 것이다. 혹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풀이가 나오는 거죠. 판을 싹 바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선하고 본선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수준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보면 여론조사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좀 가시적으로 그렇죠. 처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치르더라도 대선은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기는 또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개입이 더 어렵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당 중심으로 치른다고 하는 것은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당직을 맡고 있느라 중립을 지켰던 사람들 혹은 다른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렇게 더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와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여지가 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열려 있는 부분이겠지만 예. 당 중심이라고 하는 원칙을 윤석열 후보가 견제한다면 오히려 예.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이 들어가면서 당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상반된 전망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를 거슬러 가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과감한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양측이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 역사는 좀 오래된 것인데 2012년 총선 대선 때 박근혜 후보라든지 새누리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당 핵심 관계자들하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했을 때는 그때 또 이제 문재인 대표 측근들이라든지 이쪽 그룹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번 비대위라든지 선대위에 들어가더라도 당 핵심 관계자하고 갈등을 반복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조건을 두고 지금 현재 좀 여러 군데서 신경전이 펼쳐지거나 아직까지 좀 정리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원래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중심의 정권 교체보다는 제3지대라든지 예.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도 가까운 관계를 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보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그럼 됩니다. 윤 후보가 지금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며칠 내에 결단은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이 파리떼 제거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것을 파리떼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본인이 경선에서 잘못 사람들을 기용했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포지티브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보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핵심에 계셨던 분이 주변으로 간다거나 예. 뭐 위치를 좀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네. 것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누굴 선별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참 모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기존 캠프에 당 인사들이 더해지는 방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선 캠프를 그대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더라도 김 전 위원장이나 이 대표나 좀 경선 캠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좀 별로였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특히 더 크게 좀 뭐 예. 통상적으로 있는 경선 캠프에서의 본선 캠프로 이동 이상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다 양측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일단은 당 중심으로 꾸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 수위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에 좀 더 맞춰주기는 상대적으로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윤 후보가 지금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누가 측근인지 아직 뭐 이게 구성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 정도면 언론에서 뭐 진짜 깐부다 이런 표현하는데 맞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어릴 때부터 윤석열 후보하고 친구였던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국민의힘에 원래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상의한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도 가깝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후보의 참모지만 캠프를 뭐 어떤 권한을 갖고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는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선거 본부장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또 그 캠프에는 또 당의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 예. 또 본선에서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면서도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서 권력이 커버리면은 이제 그 공식 개선 조직들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소화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 선대위 주요 직책을 누가 맡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시죠. 대선 정국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컨벤션 효과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선 대진표가 확정된 뒤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조사 결과가 후보가 확정된 11월 5일 금요일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4.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28.6%로 2위를 기록했는데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 때문에 박스권에 묶여 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좀 대중적으로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이 났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족쇄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들을 보면은 이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좀 수사가 미진하거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했을 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한테 얼마나 갈 거냐 예. 이 부분이 이제 당장의 관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홍준표 후보 지지층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성향은 뭐 짙은 사람도 있고 예. 희미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쪽의 지지층의 정서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올라타는 이 기류는 일단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선거 이후 컨벤션 효과가 있긴 한데 예상보다 좀 큰 편인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민주당에 비하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끝날 때쯤에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다른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다르게 또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는 예. 응답자가 5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괴리가 있어요.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는 건 또 아니다라고 아. 예. 하는 거, 요거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지 후보를 앞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66.8%, 10명 중에 7명은 나는 대선 때까지 그냥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변수가 많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암산을 긴급하게 해봤는데요. 예. 지지 후보가 없는 분하고 예. 바꿀 수 있다는 분하고 합치면 예. 반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이번 대선이 좀 흥미로운 것이 예. 삼국지로 비유를 하면은 여당 고정 지지층, 야당 고정 지지층, 뭐 움직일 수 있거나 하는 뭐 무당층이라든지 이쪽 이 1대1대1의 구도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지 성향이 확실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보면 1대1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못지않게 아직까지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큰 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정권 교체 여론이 분명히 높게 나타나는데 근데 각자마다 생각하는 정권 교체 의미가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렇군요. 것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교체라고 대답한 사람도 또 다른 어떤 화두가 들어왔을 때는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다. 정권 교체보다는 뭐 시대 교체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어느 쪽을 지지한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선이 이제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 짧다 이걸 따지기 전에 예. 아직까지 유권자들이 어디로 갈지의 여지는 많이 열려 있다. 이것을 네.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조사 결과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 결과도 흥미로운 게 윤석열 후보가 43%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31%로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양자 대결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양자 대결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47.3%고요. 이재명 후보가 35.2%로 차이가 더 벌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줄어든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한쪽은 대장동 의혹이라는 악재가 있고 한쪽은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서는 표차가 그렇게 그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엔 더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번 대선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크게 많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전화 면접으로 실시를 할 경우와 예. 그다음에 ARS로 실시를 할 경우가 있는데 ARS로 실시를 하는 경우가 보통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참 어느 쪽이 맞는 건가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얘기가 분분한데 네. 이게 또 어느 쪽이 맞았는지 확인하려면 대선 결과하고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선거가 가까워 오면 양쪽의 차이가 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조사 방법을 택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것도 저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예. 있습니다. 이번엔 연령별 지지도 여론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네, 10대, 20대, 그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지 않으면서 젊은 층 표심이 이탈됐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윤 후보가 젊은 층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터넷에서 많이 표출이 됐었죠. 홍준표 예. 후보의 지지층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 지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좀 이게 과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인터넷 표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이 주로 의견을 표명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내보이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만큼 이렇게 뭐 이낙연 후보 표심이 윤석열 후보로 가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여론 전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주로
크게 나타나는 부분하고 대중적인 흐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좋은 징조인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탈 표심은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이 더 좋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 있어라고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그냥 이제 정치 고관여층은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당파 성향에 가까운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가 윤석열 후보로 이동한 표가 근데 지켜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뭐 제3 후보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 30대 표심은 함부로 짐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거 이것을 좀 모든 후보들이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인터넷 표심이 과다하게 이제 대변된다, 보여진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숫자로 봤을 때도요.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탈당이 1,800명인데 그중에 70%가 2030이다 또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숫자가 꽤 많아요. 예, 이들의 표심은 어떻게 될지. 근데 탈당이 보면은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올해 5월 말부터 9월까지 신규 당원이 한 23만 명,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800명이 탈당하는 것이 과연 큰 규모일까? 예. 이거는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800명이 다들 탈당을 한다고 글을 올리면 굉장히 커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행동을 하는 그 스타일들이 있는데 직접 행동의 경우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면은 커 보여요. 근데 이건 분모가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분모까지 대면은 이게 이제 전체에서는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잉 해석들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과소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후보는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나중에 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재발 방지를 해야겠다. 뭐 넘어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후보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젊은 층 표심 잡기 위해서 양 후보 모두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닫힌 사이다입니다. 이재명 후보 하면은 톡 쏘는 사이다 발언 이게 상당히 좀 매력으로 어필이 됐었는데 최근에 말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네, 최근에 뭐 두 가지 대표적인 구설수가 있었죠. 한 가지는 음식점 총량제 얘기였고 한 가지는 이제 어느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오피스 누나라는 제목, 웹툰 제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것은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처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대선이라는 게 끝으로 갈수록 득점하기보다는 실점 줄이기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좀 스스로 통제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백브리핑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그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일정을 또 전면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전국 여성대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조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이제는 좀 추격하는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지 전망 어떤가요? 일단은 당장에 나왔던 얘기가 정책 토론을 하자, 정례화를 해서 주 1회 가능하다면 하자, 그리고 맞는 정책,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정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안으로 또 발의를 하거나 통과를 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은 여당으로서의 이점을 좀 추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이고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당장에 합의가 되는 게 있으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당 프리미엄을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맞닥뜨린 게 윤석열 후보 한 명이라기보다는 대선 다자구도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민주당 지지층을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자구도를 다시 양자구도로 윤석열 후보와 1대1 구도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정치를 오래 했고 행정을 또 해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다른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가 응집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다자구도로 끌고 가려는 또 한 분이 있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쌍특검 얘기를 했어요.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 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이나 고발사주나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양대 의혹을 다
부각을 시킴으로써 제3의 선택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로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비판을 해야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 양쪽으로부터 어떤 이탈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곤혹스러운 게 윤석열 후보도 대장동 고발사주에 대해서 다 특검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뭔가 좀 뭐랄까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씩 이 특검을, 쌍특검을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쌍특검 제안, 이거는 이제 또 윤석열 후보의 힘을 실어준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